우리 1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충격이었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라고 하고요. 건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날을 지금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해요. 결혼 4년차 봄날이었는데 아내 수진이가 처음으로 제 손길을 피한 그 순간을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몸은 이미 벽 쪽으로 돌아서 있었어요. 저는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건축 설계 일로 바쁘긴 했지만 신혼의 달콤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반응이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엔 정말 피곤한가 보다 싶었죠. 수진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프로젝트가 몰릴 때면 야근도 자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수진이는 그제야 미안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어쩐지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억지로 짓는 미소 같았달까요?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신혼 시절의 열정이 식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내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나? 아무리 돌이켜봐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모범적인 남편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기념일도 꼬박겜박 챙기고 아내의 직장 스트레스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왜 수진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걸까요? 사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대화를 할 때면 항상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할수록 수진이는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어요. 외모도 빼어났고 요리 솜씨도 정말 뛰어났어요. 시댁 어른들께는 한결같이 공손했고 제 친구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자기 정말 복 받았네.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났어? 제 대학 동창들은 항상 부러워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수진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면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정말 부러워요. 부인분이 얼마나 현모양처인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한 듯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수진이와 밤에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인사해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하지만 침실에서만큼은 정말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먼저 씻을게. 수진이는 항상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나올 때면 이미 파자마를 단정히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였어요. 제가 씻고 나와 침대에 누우면 수진이는 이미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리면 수진이의 몸은 미묘하게 경직되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자려고. 내일 아침 미팅이 있어서. 이런 핑계는 일주일에 5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계속 살펴봤어요. 운동도 새로 시작했고 옷차림에도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사실 그때 느꼈던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치 1000km나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각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었죠.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의 농담 섞인 불만이 부러웠어요. 우리 마누라가 너무 들러붙어서 탈이야. 밤에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귀찮게 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화제로 돌렸어요. 제가 가진 고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아내가 나를 너무 안 들러붙어서 문제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7년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부부의 방식인가 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결국 맞았어요.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는데
저는 거실에서 건축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킥킥킥 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웃음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였나 수진이가 저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크게 웃은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났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제가 침실로 가서 물어봤는데 수진이는 깜짝 놀란 듯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아, 그냥 회사 동료가 보낸 영상이야. 그런데 화면에는 카카오톡이 켜져 있었거든요. 어떤 영상인데? 나도 같이 봐도 돼? 아, 벌써 끝났어. 별거 아니야. 수진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마치 거짓말을 들킨 아이 같았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수진이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한겨.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은근슬쩍 화면을 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볼 때 가끔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을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나서 저녁 먹고 올게. 수진이의 외출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어요. 또? 요즘 동기들과 자주 만나네? 응,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서. 금방 올게. 수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향수도 뿌리고 예쁜 원피스도 골라 입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데이트할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치장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친구들이야? 나도 아는 사람 있어? 아니야, 대학 때 같은 과 친구들인데 너는 모를 거야. 그리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보통 9시쯤 들어오던 수진이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어? 응,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이 많았어.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고 온 사람치고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복잡한 얘기라도 나눈 것처럼 굳은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주요. 저는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싫었지만 동시에 이 의심을 떨쳐낼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침대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하트 이모지 지혜 하트 이모지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지혜? 그런 친구가 있었나요? 저는 수진이의 친구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지혜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호기심에 화면을 터치해 보려다가 멈췄어요. 이건 수진이의 프라이버시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미리 보기로 뜬 메시지의 일부가 보였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에 또 뭐가 행복했다는 걸까요? 누구와 만나서 뭘 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갑작스럽게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외출했어요. 긴급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서. 평소 같으면 그냥 믿었을 텐데 요즘에는 수진이가 하는 말이 뭐든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수진이가 쓰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업무용 컴퓨터가 고장난 후로 제 컴퓨터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사용한 채로 그대로 놔둔 것 같았어요. 전원을 끄려고 마우스를 건드렸는데 화면이 켜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카카오톡이 켜져 있었어요. 그것도 하트 이모지 지혜 하트 이모지와의 대화창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면에 떠있는 대화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지혜 어제 정말 행복했어 하트 이모지. 수진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지혜 1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수진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지혜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 수진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정말 미안해. 지혜 천천히 생각해봐. 난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12년을 기다렸다고?
그 사람이라는 건 저를 말하는 건가요? 제 손이 떨렸어요.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 많은 대화들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대화들이었어요. 지혜 오늘 만날 수 있어? 수진 그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지혜 조심해야겠네.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수진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지혜 사랑하니까 괜찮아. 우리 사랑하잖아. 하트 이모지. 수진 나도 사랑해. 하트 이모지.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저는 뒤로 물러앉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 본 거예요. 수진이가, 우리 수진이가 다른 여자와? 더 위로 스크롤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지혜 어젯밤 어땠어? 그 사람이 또 그랬어? 수진은 정말 힘들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혜 마음 아프겠다. 빨리 이 상황 정리했으면 좋겠어. 수진 나도. 하지만 쉽지 않아. 1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지혜 그래도 이제는 내 진짜 마음을 따라야 해. 수진 알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진짜 마음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12년은 뭐였던 거죠? 가짜 마음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2년이에요. 12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사흘을 기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흘 동안 용기를 모았어요. 금요일 저녁 수진이가 또 지혜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앉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수진이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앉으라고 했어. 수진이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카카오톡 대화창을 켰어요. 그리고 화면을 수진이 쪽으로 돌렸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냐고?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저는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어제 정말 행복했어.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1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12년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결혼했을 때부터?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혜는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때부터 서로 좋아했어. 고등학교부터? 응. 하지만 그때는 그런 감정이 뭔지 몰랐어. 그냥 친구보다 좀 더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랑 만났을 때는? 그때도 지혜를 좋아하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혼란스러웠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해서.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당신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성관계는? 왜 계속 거부한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노력해봤지만. 노력했다고? 12년 동안? 그래도 당신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하기도 했어. 정말이야. 동반자로서는. 동반자라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동반자가 아니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12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혜와는 언제부터 다시 만난 거야? 3년 전부터.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 그리고 바로 시작한 거지? 나 몰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결혼은 뭐야? 12년 동안 나는 혼자 결혼 생활을 해온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허무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을 밖에서 보냈어요. 친구 집 소파에서 모텔에서.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게 거짓말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상담 예약한 이정우입니다.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전화로 대략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해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요. 최근에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동성이에요.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내가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고백하기를 자신은 원래 그런 성향이었는데 결혼은 일종의 위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펜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위장 결혼의 성격이 강하네요. 12년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고요? 네, 물론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성격 차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법적으로 볼 때 이혼 사유는 충분해요.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변호사는 파일을 뒤적이더니 설명을 계속했어요. 위장 결혼의 경우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즉, 결혼 당시부터 진정한 부부관계를 이룰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불륜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간녀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상간녀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런 경우 결혼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다면 변호사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진행해보고 싶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10년 동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던 제 직감이 맞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1년 반이 지났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재판부는 수진이의 위장 결혼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향을 미리 알리지 않고 동성애자임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만 결혼한 명백한 사기 결혼으로 판단했어요. 수진이에게서 받은 위자료는 4,200만 원이었어요. 위장 결혼이라는 특수성과 12년이라는 긴 기간, 그리고 기만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이 고려된 거예요. 상간녀 지혜에 대한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판결이 났어요. 동성관계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배우자가 타인과에서는 안 되는 행위로 인정받았어요. 특히 지혜가 수진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증거가 결정적이었죠. 재산 분할에서는 4대 6으로 분할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무엇보다 거짓말로 가득했던 그 집과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진짜라고 생각되니 마음만은 편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1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과 갑자기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어요. 한 달 전쯤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정말 미안해.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그 사실을 숨기고 12년을 함께 살았던 것도.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어. 당신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사랑을 하며 살기를 바래.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 우리 둘 다 희생자였던 것 같아서. 요즘은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에요. 12년 동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던 그 감정들이 자신의 탓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자신감도 많이 회복됐어요. 저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상대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2달 전부터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건축사 모임에도 나가고 취미 동호회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아직 특별한 사람은 없지만 그냥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해요. 12년 동안 수진과 대화할 때 느꼈던 그 어색함,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다른 사람들과는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문제는 자신이 아니었구나 하고. 물론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날도 있고 12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보려고 해요. 40대 중반, 늦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거짓말 없는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거짓말보다는 낫다는 것. 만약 수진이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우리 둘 다 12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만날 사람에게는 저도 완전히 솔직하게 대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자신의 과거도 감정도 생각도.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제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어요. 이혼 얘기를 하니까 다들 놀라면서도 오히려 잘했다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해줬어요. 12년을 버린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구한 거야. 친구 중 하나가 한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45세 전에 알게 된 게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설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에 진짜로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이 진짜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요. 그런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진짜 사랑 이야기가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크게 다친 마음이 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진짜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43세에 이혼하고 혼자가 되고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오히려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자신의 인생의 시작이요.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어요. 위장 결혼도 명백한 사기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동성 불륜도 이성 불륜과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알면서 불륜 행위를 했다는 부분까지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의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빨리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길 바래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잘못된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 속에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값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진정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가면이 아닌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진짜로 솔직하게. 지금까지 건축사 이정우의 12년 위장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잘못된 관계를 정리할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주인공 정우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